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오늘은 그 3.1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919년 3월 1일을 이제 기해 가지고 고종의 인산일이었어요.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죠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시기에 우리의 첫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중심체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9월에 이제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3.1운동 이후 연해주, 상하이, 그 다음에 국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어서 세 개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과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제 지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상해죠. 그죠? 여기 아랫부분 여기가 이제 상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인 경성에 한성정부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도 또 하나의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통합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각각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성정부는 사실상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기는 어려운 게 일제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본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시가 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냐 아니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곳이냐라고 놓고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당시 통합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식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냐? 힘으로,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국내로 진입하기가 어때요? 훨씬 더 되게 좋은 위치에 있죠. 이 연해주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반대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력 항쟁이 아니라 당시 외교 노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그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외교적인 독립을 이제 추진했던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상하이는 당시 이제 중국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외국 그 여러 나라들의 청사가 있었던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쪽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용이하게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하이에 정식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들은 임시정부 헌법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50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아랫부분에 선생님이 지금 띄워놓은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국민으로 구성된 나라다라는 거죠. 그쵸? 왕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 나라의 그 권리는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거 뭘 표방하는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죠. 그쵸?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그러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그렇죠? 더 이상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적인 국가를 표방한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에, 행정권은 국무원에, 그 다음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쵸?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 혹은 한 기관이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각각 이렇게 세 개의 권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각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체제랑 같아요. 삼권 분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50페이지 아래에 한번 문제 선생님 읽어볼게요. 1. 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정치 형태를 말해봐라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 거기 필기에도 해놨는데, 그쵸? 민주공화제죠. 공화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제죠. 선생님이 국가체제 설명했습니다. 입헌군주제는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군주제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국가체제를 말해요. 그죠? 하지만 공화제는 더 이상 왕이 없는, 그치? 그래서 백성이 국민들이 주인인 그러한 국가체제를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서 국민주권, 삼권 분립의 원리가 나타난 조항을 찾아보자. 선생님이 다 찾아놨네요. 그죠? 제2조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5조가 삼권 분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에다가 선생님과 같이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공화제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와 연락을 하기 위한 연통제, 그다음에 교통국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구를 비밀 행정 조직, 통신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과서 51페이지 윗부분에 오른쪽 윗부분에 연통제와 교통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와 이제 이 상하이를 연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와 문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명령도 전달하고 군자금도 송부하고 하는 이런 비밀 행정 조직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분화된 기구죠. 그래서 통신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약간 FBI 같은 느낌이네. 그죠? 그러한 연락을 하는 그런 이제 정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보통신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 이제 상해에서는요, 독립신문을 발행했어요. 독립신문. 그래서 대내외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알리는 그런 신문을 발행을 했고요. 이때의 독립신문은 옛날에 독립협회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하고는 이제 또 다른 독립신문이겠죠. 그렇죠? 구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교과서 이제 5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독립공채의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면 이걸 갚을게 하면서 이 공채, 이 증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거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음 같은 거지, 약속을 하는 거지. 너가 나한테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독립하면 이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갚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당시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발행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직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러한 이제 외교적인 노선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뜻이 모아져서 상해에 정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해뿐만 아니라 이 임시정부에서 미국에도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파리 강화 회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3.1운동 그 맨 처음 영상에서 보면 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쵸?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한 것에 영향을 받아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국들,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파리에서 모여서 이제 강화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를 파견하는 그런 일들, 독립청원서를 여기다 제출하는 그런 이제 이런 외교 활동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1단원의 1단원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긴가? 교과서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 여기 부분 선생님이 오늘 51페이지 설명을 했습니다. 51페이지에 뭐가 나왔나요? 내용 정리 쏙쏙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온라인 끝나고 이제 등교했을 때 선생님 이거 답 맞추겠죠? 그날이 몇 번이 이제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번호 친구들은 특히나 열심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했어요. 이제 5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52페이지 2단원에 2단원으로 들어갔어요. 제목 민족 분열 통치. 그럼 1920년도겠네요. 그쵸? 그래서 국내외의 항일 민족운동. 그러니까 20년대에 일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통치했고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2단원의 2단원 되겠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10년대는 무단 통치였어, 얘들아. 그치? 20년대가 되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찍어 눌렀더니 애들이 장난 아니게 지금 대항을 하네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통치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일본이 일명 문화 통치. 하지만 실상은 민족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서 우리를 기만하는 그러한 통치를 보였던 때가 20년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10년대 무단 통치 때요, 이 총독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부임했던 짱이죠, 일본의 짱, 이 총독인데, 그 사람들은 다 군인 출신만 임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화 통치 시기가 되면 이제 겉으로는 뭔가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문관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이것도. 그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헌병 경찰이 없어집니다. 막 총과 칼 차고 막 이런 무서운 경찰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뭔가 그죠? 조금 괜찮아지는 듯, 느슨해지는 듯, 유해지는 듯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경찰력을 엄청실히 강화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자, 이 경찰서의 수입니다. 1910년대에는 경찰서가 751개가 있었어. 근데 20년대가 되면 경찰서가 얼마나 많아지니 얘들아. 이거 몇 배예요?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경찰 인원수도 봅시다. 18년에는 경찰이 5,400명밖에 안 됐어. 근데 20년대가 되면 18,400명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경찰의 수를 늘린 거죠. 이게 정말 우리를 풀어주는 겁니까?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면서 더욱더 강화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모든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20년대가 되면 그래? 야, 그래, 우리가 언론 허용해줄게, 출판 허용해줄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탄생을 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신문이죠, 그죠? 이 신문이 이때 생겨요. 근데 문제는, 야, 신문, 그래, 출판해! 했는데요.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처음에 동아일보가 맨 처음 발간됐을 때 창간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면 어때요? 이것도 동아일보거든요. 어때? 왜 이렇게 신문이 아까운 지면에 여백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본이 사전 검열을 해가지고요. 야, 이거 잘라. 아, 이거 내용 이상해. 다 잘라.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들을 이제 사전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기사는 실체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신문은 진짜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여백의 미가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만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를 막 확대한다고 막 엄청 선전을 했어요. 그럼 학교도 세워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선 사람한테는 고등교육, 한마디로 이렇게 전문교육, 고차원적인 뭐 대학교육 이런 것들의 기회는 제한하고 초등교육, 그리고 아주 정말 기초적이고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실업교육, 그래서 어떤 이제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만 우리에게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민화 교육이라고 해요. 이게 바보로 만드는 교육, 그쵸? 그래서 정말 수능적인 말 잘 듣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만 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이게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1910년도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일이 다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부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얘를 없애버렸어요. 왜? 우리 좋으라고? 니네 기업 많이 설립해. 이러라고 철폐한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요. 되게 많이 성장해서 우리나라에 막 엄청나게 더 진출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일이 다 허가를 해주는 게 일본 기업 진출에 불리한 거야. 그래서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게끔 이 회사령을 철폐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많이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쵸? 민족 자본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그치? 다 한풀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회사령을 철폐하는 모습, 겉으로는 야, 우리가 이제 니네 마음껏 회사 설립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1920년대 일본은 문화 통치라고 하는 이름 하에 결국에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억압하고 옥죄었던 시기, 그 다음에 친일파를 엄청나게 육성해서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시기가 이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요. 여기 지금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인 문화 창달과 민력의 충실을 위해 문화 통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게 멋지게 말을 했는데요. 실상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 단체를 중앙 집권화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앉힌다. 교묘한 거지, 한마디로.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대요. 빅픽처지, 한마디로. 그쵸?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친일파를 육성해서 조선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때 이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감시와 탄압을 더욱더 강화했다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이 치안유지법 발음이 안 되네요. 치안유지법 별표 하세요. 별표 치안유지법. 이게 뭐냐? 이거는요. 1925년도에 일본이 만든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53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52페이지, 3페이지 위에 보면 여기 치안유지법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여기 별표, 왕중요, 완전 중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일본 제국주의를
전복하거나 한마디로 일제 대항하거나 그거지? 사유재산을 부정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쵸? 아무튼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 한마디로 등교했을 때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때 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탄압하겠다는 거야.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당시 일본에 대항 이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이지 그치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야. 또 하나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지 쉽게 말하면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걔네는 사유재산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갖는 거를 어때? 부당하다. 그거는 이제 합법화되지 않았죠. 그쵸?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야? 나라 거예요. 국가에 소유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거는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때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1925년에 만든 법이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우리를 그치? 겉으로는 풀어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1920년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제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1910년도 일제의 경제 수탈의 모습이 뭐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뭐야? 첫 번째는 기초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해서 엄청나게 토지를 빼앗아간 거. 그런 게 있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 회사령을 그치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 게 1910년도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치? 또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열심히 깔았던 모습들 그치? 10년대의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그러면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제목 나와 있네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미는 뭐야? 쌀. 증식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늘리는 거야. 증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쌀을 늘리는 계획을 실시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얘네가 왜 이때 실시를 했느냐? 배경을 보세요. 자, 선생님이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어? 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까지 이뤄진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함께 치룬 대전쟁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일본이 어디에 참전을 했느냐? 승전국 쪽에, 이긴 쪽에 일본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일본은 열심히 공업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 있던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그치? 점점 도시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뭐야? 공업지대로 바뀌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농경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옛날만큼 쌀을 생산하지 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무지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쌀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선에 있는 쌀을 어떻게 하자? 가지고 오자.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옛날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치 막 쌀 가져가고 했었잖아요. 식민지 전부터 그치? 이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쌀을 많이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조선의 쌀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 갖고 와야겠구나.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 늘어난 만큼을 일본에 가지고 오자라는 야무진 생각을 일본이 한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쌀을 얘들아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기본적으로 쌀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농지를 확장하는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황무지였는데 어떻게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솎아내고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간.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를 개간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농지를 확장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야? 기존에 땅이 있으면 똑같은 땅에서 예전보다 단위 면적 땅, 그지? 똑같은 땅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이 똑같은 땅에서 늘어납니까? 우선 땅이 되게 좋아지면 되겠죠. 그럼 땅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료를 많이 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땅이 좋아졌어. 근데 그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쌀을 얻으려면 어때? 쌀 품종이 좋아야겠죠? 좋은 씨앗을 그치? 마련을 해서 그래야지 더욱더 많은 생산량이 나오니까 품종을 개량, 더 좋은 쌀 씨앗으로 만드는 거를 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제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한 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계획은 굉장히 괜찮죠. 그럴듯하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그 결과는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요거 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53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 표 그래프예요. 보세요. 자, 얘들아 보세요. 생산량 보세요. 이때가 한 20년대부터 지금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으니까 한 기준점이 요 정도 되는 요 때부터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있는 지금 분홍색 그래프는 생산량이야.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한 결과 점점 쌀 생산량이 늘고 있네. 그치? 효과가 있네. 그치? 근데 문제는 이만큼이 늘었잖아. 그러면은 어때? 예전에 요만큼 이제 이건 노란색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쌀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봐. 이만큼씩 쌀이 늘어났으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한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쌀을 요만큼 늘려서 가져가야 되는데 얘의 그래프 기울기는 이런데 얘는 이래. 이렇게 가팔라. 한마디로 그럼 뭐야 얘들아? 쌀이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 거야?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색이 뭐냐면 국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소비하는 양이야. 쌀 소비량이 어떻게 돼? 꺾어지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쌀은 이만큼 생산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쌀을 어떻게 못 먹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일본이 늘어난 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죠. 보세요. 그게 그 말이야 얘들아. 증산량이 뭐야? 아이고. 증산량이 뭐야 얘들아? 증산. 늘어난 양이 증산량이지. 그치? 증산. 생산이 증가된 양이잖아. 근데 그거보다 반출, 옮겨서 가져간 양, 그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국내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얘들아, 농지를 확장해서 개간을 해야 되잖아. 그 개간 누가 했을 것 같아? 일본 애들이 해줬을까? 아니지. 우리 애들이 했겠죠. 조선 사람들이 했겠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 주고요. 품종 개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들겠죠. 품종 개량하고 비료 많이 주려면. 그거 다 돈 누가 댔을까요? 일본 애들이 야 니네 쌀 늘려야 되니까 내가 대줄게 이랬을까? 아니죠. 조선 사람들이 됐겠죠. 한마디로 증식을 쌀 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때? 돈도 주지도 않고 쌀도 지네 멋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자, 요 사진은 지금 일본이 항구에다가 쌀 가지고 가려고 쌓아놓은 그런 이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참 먹지도 못하는 우리 쌀 열심히 그치 이렇게 늘렸네요. 그래서 1920년대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수탈의 내용, 경제적 수탈의 내용은 산미 증식 계획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수업은 이제 우리가 다시 등교를 해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갈 내용은 이제 1920년대 일본의 이제 지배 방식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하면서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본격화해 나가는지, 국내와 국외의 민족운동을 약간 조금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만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쵸? 힘들었죠? 필기 열심히 다 했을 줄 압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필기 검사를 할 거고요. 오늘 한 내용까지 잘 해가지고 등교합시다. 자,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